I just learned some jazz today. It's true. He just learned some jazz today. And you gon' learn some jazz today. Yes, you gon' learn. You gon' learn, you gon' learn. It was just past 1, 2, 3 man with a 4, 5 step to the door like, oh my gosh, just throw that cash in a back bag, run around the back and pull up the track. Cause yo, couldn't believe them stories conceived for no reason. Please just go and leave them fakies in season. But nah, pre them, cause nowadays you couldn't find me on the BBC. 반갑습니다. 최 목사의 영감 서재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저는 서재지기 최병학 목사입니다. 자, 오늘은 소포클레스의 비극 안티고네를 읽으려고 합니다. 안티고네 여러분 한번 좀 이제 들어보셨을 텐데 이 안티고네는 기원전 441년경에 쓰여진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오이디푸스 왕의 딸이죠. 여동생이자 딸이 되기도 하죠. 이 오이디푸스의 두 아들 에테오클레스와 폴리네이케스가 권력 상잔의 1대1 결투에서 서로 죽이고 또 서로 죽습니다. 그러자 이제 새로 테베의 왕이 된 크레온, 이 크레온이 다른 나라 군대를 이끌고 조국을 공격했던 폴리네이케스의 시신을 매장하지 못하게 만드는 거죠. 그러나 안티고네가 그의 명령을 어기고 오라비를 위해서 장례를 치러주다가 잡혀서 크레온 앞에 끌려오게 됩니다. 안티고네는 죽은 혈족의 장례를 치러주는 것은 천륜이다, 이런 이야기를 하죠. 이른바 신들의 불문율이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크레온은 가차없이 그녀에게 사형을 선고해버리고 석굴에 가둬버리는 거죠. 자, 그때 이제 크레온의 아들로 안티고네의 약혼자인 하이몬, 이 하이몬이 와서 아버지를 말려보지만 크레온의 생각은 확고합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 또 이제 예언자 테이레시아스가 나오죠. 천륜을 어기면 낭패를 볼 것이다, 이렇게 이제 크레온을 설득합니다. 그래서 이 테이레시아스의 이야기를 듣고 크레온이 이제 석굴로 찾아가는 거죠. 자, 석굴로 찾아갔었는데 크레온은 이 아들 하이몬이 목매달아 죽은 안티고네를 붙잡고 있는 모습을 봅니다. 그리고 아버지를 죽이려고 하죠. 그리고 나중에 이제 하이몬도 자결을 하게 됩니다. 궁전으로 이제 돌아온 크레온은 설상가상으로 자신의 아내였던 에우리디케도 절망해가지고 자살했다는 그런 이제 안타까운 소식을 듣는 것으로 이 이야기가 구성이 됩니다. 자, 안티고네 우리 줄거리는 여러분 이제 이해를 하시고 한번 중요한 부분들만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장소는 테베의 궁전 앞입니다. 자, 여기 이제 안티고네하고 이스메네, 안티고네 여동생입니다. 자, 두 사람이 이제 대화를 합니다. 자, 안티고네가 이런 이야기를 하죠. 오오 내 친아우인 사랑하는 이스메네야, 오이디푸스에게서 비롯된 수많은 재앙 가운데 제우스께서 우리 생전에 이루시지 않은 것을 너는 한 가지라도 알고 있니? 고통과 재앙, 치욕과 불명예 가운데 내가 너와 나의 불행에서 보지 못한 것은 한 가지도 없으니 말이다. 하거늘 방금 또 장군님께서, 이 장군은 누구냐면은 바로 크레온을 이야기합니다. 장군님께서 도시의 모든 백성들에게 무슨 보고를 내리셨다는 거니? 알고 있니? 아니면 너는 적들이 받아야 할 재앙이 우리 친구들을 위협하고 있는 것도 모르고 있니? 이렇게 묻습니다. 크레온이 어떤 이제 보고를 내렸다는 말이죠. 자, 그 보고가 뭐냐면은 바로 이 폴리네이케스를 매장하지 못하게 했던 이제 그런 명령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자, 계속해서 이제 안티고네가 이런 이야기를 하죠. 크레온님이 우리 두 오라버니 중 한 분은 후이 장사 지내되 한 분은 장사 지내지 못하게 하셨단다. 사람들이 말하기를 에테오클레스 오라버니는 죽은 사람들 사이에서 명예를 누리시도록 그분이 바른 법도와 간습에 따라 땅에 묻어주셨으나 비참하게 돌아가신 폴리네이케스 오라버니의 시신은 아무도 무덤 안에 감추지도 애도하지도 말고 애도해주는 사람도 무덤도 없이 이렇게 내버려 두라고 명령하셨다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런데 안티고네는 어떻게 하죠? 나라도 오라버니를 묻어줘야겠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러자 이 이스메네가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아하,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언니, 아버지께서 어떻게 자신의 죄가들을 들춰내시고는 자신의 손으로 손수 자신의 두 눈을 치신 다음 증오와 멸시 속에서 세상을 떠나셨는지, 그리고 어떻게 그 뒤에 동시에 두 가지 이름을 가지신 그분의 어머니이시자 아내께서 올가미에 목매달아 스스로 목숨을 거두셨는지, 그리고 세 번째로 어떻게 두 오라버니께서 한날 한시에 불행하게도 저마다 혈족의 피를 쏟음으로써 서로 상대방의 손을 빌려 같은 운명을 마련하셨는지 말해요. 지금 이제 오이디푸스가의 비극들을 쭉 이야기를 하죠. 첫 번째, 이 오이디푸스는 자신의 그 비극을 깨닫고 그 아내이자 어머니의 머리핀, 황금핀을 가지고 눈을 찔러가지고 실명을 하게 됩니다. 자, 두 번째 비극은 어머니도 스스로 목숨을 끊어버렸죠. 그 다음에 두 아들도 어떻게 하냐면은 나라를 차지하기 위해서 서로 싸우다가 둘 다 죽어버렸습니다. 그 다음에 남은 게 이제 이남 이녀니까 남은 게 안티고네하고 이스메네 두 이제 딸인데, 그 중에 이제 안티고네도 오라버니의 시신을 매장하게 되면은 이 크레온 왕이 그렇게 하면 이제 사형에 처하겠다고 했기 때문에 언니도 목숨을 잃는다고 이스메네가 이제 막고 있는 그 장면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잘 생각해 보세요. 유일하게 살아남은 우리 두 자매도 법을 무시하고 왕의 명령이나 권력에 맞서다가는 가장 비참하게 죽을 거예요. 우린 명심해야 해요. 첫째, 우리는 여자들이며 남자들과 싸우도록 태어나지 않았어요. 자, 중요합니다. 남자들과 싸우도록 태어나지 않았어요. 그리고 우리는 여자들입니다. 요 얘기입니다. 자, 두 번째, 우리는 더 강한 자의 지배를 받고 있는 만큼 이번 일은 물론이고 더 괴로운 일이라도 복종해야 돼요. 힘센 사람에게 복종해야 된다. 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그래서 이번 일은 달리 어쩔 도리가 없는 만큼 나는 지하에 계시는 분들께 용서를 빌고 그리고 통치자들에게 복종할래요. 지나친 행동은 아무 의미도 없어요.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어쩔 수 없다. 요 세 가지를 이야기를 하는 거죠. 자, 그러나 안티고니는 어떻게 해요? 이제 가서 오라버니를 매장해주게 됩니다. 자, 이제 크레온은 이제 그 소식을 듣죠. 바수꾼이 와서 여차저차 해가지고 이 안티고네가 폴리네이케스를 매장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크레온이 이제 화를 내고 있는 그런 장면이죠. 자, 안티고네가 이런 이제 이야기를 하는데, 내게 그런 포고령을 내린 것은 제우스가 아니었으며 하계의 신들, 이제 이 하데스의 신들, 지하세계의 신들과 함께 사는 정의의 여신께서도 사람들 사이에 그런 법을 세우시지 않았으니까요. 나 또한 한낱 인간에 불과한 그대의 포고령이 신들의 변함없는 불문율들을 무시할 수 있을 만큼 강력하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자 이제 크레온이 아주 이제 화를 내는 거죠. 잘 알아두어라. 지나치게 완고한 마음이 가장 쉬 꺾인다는 것을, 불에 지나치게 달군 가장 단단한 새가 가장 쉬 부러지거나 부서지는 것을 너는 보지 못하였느냐. 이렇게 크레온이 이제 이야기를 해요. 자, 그러자 안티고네는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나로서는 친오라버니를 무덤에 묻어드리는 것보다 더 큰 영광을 어디서 얻을 수 있겠어요. 자, 그 다음에 안티고네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나는 서로 미워하기보다는 서로 사랑하려고 태어났어요. 이런 이제 이야기를 하게 되죠. 자, 아무튼 이후에 이제 하이몬이 아버지 크레온을 설득을 하게 됩니다. 근데 이 하이몬의 이야기를 듣지를 않죠. 자, 하이몬이 아버지 크레온을 이렇게 설득합니다. 아버지, 신들께서는 인간들에게 이성을 심어 주시는데 이성은 인간이 가진 것 중에 최고의 재산이지요. 이렇게 이제 아버지를 설득해요. 근데 이제 그 크레온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은 보아하니 이 애는 여자들 편인 것 같소이다 하면서 이제 코러스 이제 그 사제들 그 이제 원로들에게 이제 이야기를 하죠. 하이몬이 이렇게 얘기해요. 아버지께서 여자시라면 제가 염려하는 것은 아버지니까요. 이런 이야기를 하죠.
그러자 크레온이 이 천하의 고약한 녀석 아버지와 시비하려 들다니. 하이몬, 제가 보기에 아버지의 행동이 잘못되고 부당하기 때문이죠. 크레온, 나 자신의 통치권을 존중하는 것도 잘못된 것이냐? 하이몬, 존중하신다고요? 신들의 명예를 짓밟으시면서? 크레온이 다시 얘기합니다. 못난 녀석, 한낱 계집애에게 굴복하다니. 이제 하이몬도 아버지를 설득 못해요. 그리고 나중에 이제 누가 등장하냐면 테이레시아스가 등장해서 이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설명할 테니 그대는 예언자의 말에 따르시오. 지금 그대가 운명의 칼날 위에 있음을 알아두시오. 내 아들이여, 인간은 누구나 실수할 수 있으니까요. 하지만 실수를 하더라도 자기가 저지른 실수를 고칠 줄 알고 고집을 부리지 않는 자는 더 이상 행복으로부터 버림받은 어리석은 사람이 아니요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다름 아닌 고집이 어리석음의 죄를 짓게 하는 것이지요. 그대는 죽은 자에게 양보하시오. 이게 이제 뭐냐면 폴리네이케스를 묻어주려고 하는 이 안티고네의 이야기를 들어주라. 안티고네를 죽이지 말라. 이런 이야기입니다. 죽은 자를 찌르지 마시오. 죽은 자를 죽이는 것이 무슨 용기가 되겠소. 그대를 위해 조언하는 것이요, 덕이 되는 좋은 조언을 해주는 이에게 배우는 것이야말로 가장 즐거운 일이지요. 자, 그러자 이제 크레온이 이런 이야기합니다. 노인장, 마치 궁수가 관역을 향하여 쏘듯이 그대들은 모두 나를 향하여 쏘고 있고 예언술로도 나를 떠보고 있구려. 이미 오래전부터 이들 무리들은 나를 가지고 거래하며 나를 배신했어. 이제 크레온이 이제 뭐 안 받아들이려고 이야기를 하죠. 그러자 그 원로들이 또 설득을 합니다. 원로들이 설득합니다. 왕이시여, 저분이 무서운 예언을 하고 가버리시는군요. 내가 알기로 한때는 검었던 그의 머리털이 하얘진 뒤로 그는 이 도시에서 한 번도 거짓말을 한 적이 없었소이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지금이야말로 지혜가 필요하오. 메노이케우스의 아드님이시여. 자, 그러자 크레온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어쩌면 좋겠어. 내가 따를 테니 말해보시오. 이제 이 원로들이 이런 얘기를 하죠. 가셔서 소녀를 석실에서 놓아주시고 누워있는 자에게 무덤을 만들어 주시오. 크레온, 그렇게 하기를 권하시오? 내가 굴복하기를 바라시오? 원로들이 이야기를 하죠. 왕이시여, 되도록 빨리요. 신들께서 보내시는 해악은 어리석은 생각을 하는 자들을 빠른 발로 따라잡으니까요. 이런 이야기합니다. 자, 이렇게 이제 3번 하이몬이 설득을 했죠. 그 다음에 테이레시아스가 설득을 했죠. 그 다음에 원로들이 설득을 하니까 크레온이 이제 그 말을 받아들이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손수 묶은 그녀를 내가 가서 손수 풀어주리라. 하지만 나는 신들께서 정하신 법들을 죽을 때까지 준수하는 것이 과연 최선인지 의심이 드는구나. 이렇게 이제 신의 법과 국가의 법을 대조하면서 갈등을 하면서 이제 석굴에 찾아가게 됩니다. 그 석굴에 가니까 이제 하이몬이 있었고 안티고네가 자살을 했죠. 하이몬이 아버지를 죽이려고 하다가 못 죽이니까 자신도 자살을 합니다. 그 이후에 이제 크레온이 이제 집으로 돌아오니까 크레온의 아내였던 에우리디케도 그 얘기를 다 들어요. 아들이 죽었다는 이야기도 다 듣고, 그리고 이 에우리디케도 자살을 하게 되는 거죠. 자, 그 부분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크레온이 이제 그 아들과 아내가 죽은 그 장면들을 이제 보고 이렇게 고백을 하는 겁니다. 저기 두 번째 재앙이 보이는구나. 기구한 내 팔자. 다음에는 어떤 운명이 나를 기다리고 있는 것이냐. 지금 손에 내 아들을 안고 있는데 저기 다른 시신이 또 내 눈앞에 나타나다니 나야말로 불행하구나. 슬프도다. 가여운 어미, 내 아들. 이 모습은 어떻게 보면 이 다윗이 자기 아들 이제 압살롬이 반란을 일으켰고 왕자들끼리 서로 죽였던 것들, 뭐 그런 것들을 이렇게 회상할 수 있도록 이렇게 보여집니다. 자, 아무튼 크레온은 아내도 죽고 그 자식도 죽고 그런 고통 가운데 있죠. 자, 그래서 크레온이 마지막에 이렇게 외칩니다. 오게 하라, 오게 하라.
내 운명 가운데 가장 아름다운 것이 나타나 나에게 마지막 날을 가져다 주게 하라. 최고의 운명이 오게 하라. 오게 하라. 내가 더 이상 다른 날을 보지 않도록. 그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거죠. 이제 죽음을 바라는 거죠. 자, 그리고 이제 코러스가 쭉 이야기를 합니다. 코러스가 이제 합창을 하면서 이제 막이 끝나는 거죠. 지혜야말로 으뜸가는 행복이라네. 그리고 신들에 대한 경의는 모독되어서는 안 되는 법. 오만한 자들의 큰 소리는 그 볼로 큰 타격을 받게 되어 늙음하게 지혜가 무엇인지 알게 해준다네. 이러면서 이제 코러스 비극이 끝나는 거죠. 오만한 자는 누구겠어요? 크레온이겠죠. 물론 이제 크레온이 3번의 권면을 듣고 갔지만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정말 늦은 겁니다. 그죠? 그래서 크레온은 오만한 자의 모습이다고 코러스가 경고를 하고 늙음하게야 지혜가 무엇인지 알게 된다. 이제 그런 이야기로 끝을 맺게 되죠. 자, 그런데 우리가 이제 이 안티고네 이야기를 가지고 굉장히 이제 철학자들이 많은 이야기를 합니다. 특별히 이제 헤겔 같은 철학자는 이 안티고네를 가지고 어떤 이야기를 하냐면 국가의 윤리하고 친족 윤리 사이의 갈등으로 이야기를 해요. 근데 이 헤겔은 이제 인륜성을 중요하기 때문에 국가나 시민사회를 중요시 여기기 때문에 공동체 윤리를 중요시 여기죠. 그래서 친족 윤리보다는 국가의 윤리가 더 중요하다. 즉 누가 옳다는 말이에요? 크레온이 옳다. 안티고네가 틀렸다. 잘못됐다. 이렇게 이제 해석을 하죠. 자, 그것은 우리가 성경에는 어떻게 볼 수 있냐면 다니엘과 세 친구죠. 국가의 윤리가 국법이 있었어요. 근데 그 국법을 지키지 않고 신의 법에 따라서 하나님께 이제 기도하고, 그죠? 금신상에 절하지도 않고, 이게 이제 국법과 신의 법의 차이입니다. 예수님께서도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 것은 하나님의 것으로 이렇게 세상의 질서와 신적 질서를 이제 나누어 버리죠. 루터의 두 왕국설이나 어거스틴의 두 도성 이야기가 그러한 맥락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아무튼 거기에서 헤겔은 공동체의 윤리를 중요시 여기면서 국가의 윤리를 중요시 여깁니다. 자, 반대로 자크 락강이라는 정신분석학자는 어떻게 이야기하냐면 크레온과 안티고네의 대결을 뭐라고 보냐면은 선의 윤리와 욕망의 윤리의 대립이라고 봅니다. 이제 선의 윤리라는 이제 착갈선을 쓰는데, 기존 이 선의 윤리는 어떤 윤리냐면 기존 국가 체제에 봉사하는 윤리다. 다시 말해서 이것은 권력의 윤리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크레온의 이 권력의 윤리, 그 다음에 기존 체제에 봉사하는 윤리, 그리고 안티고네의 윤리는 뭐냐면 욕망의 윤리다. 그러면 그 욕망은 무슨 욕망이냐? 선악을 뛰어넘는 순수 욕망을 실현했던 것이 안티고네다. 이런 이야기죠. 그리고 비극의 영웅은 바로 이러한 순수한 욕망을 실천했던 인물들을 이야기합니다. 이 윤리는 국가의 윤리를 넘어선 대안적인 윤리라고 락강이 그런 이야기를 하게 되죠. 그래서 이제 락강 이야기는 여성적 주의상스, 이제 이거 향락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여성적 주의상스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상징적인 체계, 우리 이제 락강은 상징계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아버지의 이름, 그죠? 언어 질서, 국가 체계, 이런 것들은 이제 상징계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상징 체계에 저항하는 순수 욕망으로서 여성적 주의상스를 이야기하는 게 바로 이제 안티고네다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이 안티고네의 욕망의 윤리가 바로 기존 체제에 봉사하는 권력의 윤리를 깨트린다.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해석을 하죠. 여러분들은 뭐 이 두 가지 해석 중에 어떤 게 이제 더 마음에 들까요? 여러분 한번 고민을 해보시고, 저는 세 번째 인물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누구냐? 주디스 버틀러죠. 여성 철학자, 페미니스트인데 주디스 버틀러는 참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안티고네를 퀴어 주체로 보게 되는 거죠. 자, 안티고네는 친족도 아니다. 젠더도 대표하는 것이 아니다고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안티고네는 근친상간의 소생이죠. 자기 어머니와 자기 오빠 사이에서 태어난 인물이기 때문에 근친상간의 소생이기도 하고, 또 안티고네는 자기 자신 안에 남성성을 가진 남성스러운 여성입니다. 그래서 동생 이스메네하고 다르죠. 우리가 제일 첫 장면에 보니까 이스메네는 우리는 여자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저항할 수가 없어요.
어떻게 할 수 없어요 언니 하면서 여성성으로서 나약한 모습을 보여주잖아요. 그러나 안티고네는 강하게 내가 오빠를 묻어주겠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이 폴리네이케스 오빠는 누구를 상징하느냐? 바로 모호한 오빠인 바로 오이디푸스를 상징하죠. 자, 이 폴리네이케스는 바로 아빠이자 오빠인 오이디푸스를 상징합니다. 오이디푸스는 테베의 흙에 묻히기를 바랬죠. 폴리네이케스도 마찬가지. 고국의 땅에 돌아와서 고국의 흙에 묻히기를 바랬습니다. 그것을 남성스러운 여성이었던 안티고네가 구현시켜 주는 거죠. 그래서 오이디푸스라는 오빠이자 아빠인 모호한 이 대상이 안티고네의 순수한 욕망의 대상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죠. 자, 그래서 안티고네는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이 주디스 버틀러 이야기인데, 불분명한 남자들을 합체한 우울증자. 이게 이제 퀴어 주체죠. 퀴어 주체. 불분명한 남자들을 합체한 우울증자인 여성. 내 안에 이제 강한 남성성을 갖고 있는 여성. 이게 이제 우리가 퀴어 주체라고 이야기를 해요. 자, 그래서 주디스 버틀러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정신분석학의 출발점이 락강처럼 오이디푸스가 되어서 문제다. 정신분석학의 출발점은 안티고네가 되어야 한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자, 정신분석학의 출발점이 오이디푸스가 되니까 여러분 어때요? 오이디푸스 컴플렉스를 벗어나야 우리는 정상적인 이제 사회생활을 할 수 있고 시민사회의 구성원이 될 수 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아버지의 법, 상징 질서, 그리고 이제 젠더의 위치를 고정화시켜요. 남자는 이래야 된다, 여자는 이래야 된다. 이러한 사회적인 그 젠더 위치를 고정시키는데, 이러한 아버지의 법, 가부장적인 질서, 상징적인 질서, 이 오이디푸스의 질서를, 컴플렉스를 벗어나야만이 이 질서가 안정이 되는 거죠. 이게 국가의 법입니다. 여기에 안티고네는 이제 저항을 하는 거죠. 자, 그래서 안티고네가 주디스 버틀러는 뭐를 이야기합니까? 퀴어 주체의 가능성을 보여주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자, 여러분 좀 어렵습니까? 자, 쉽게 얘기하면 이런 얘기입니다. 남과 여자, 남자와 여자, 하늘과 땅, 선악, 이렇게 명확하게 구분 안 돼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 오이디푸스 왕 이야기할 때 헐리우드 이제 영화 이야기하면서 악당 속에 선한 면이 있고, 그 다음에 영웅 속에 우울한 면이 있는 것, 비극과 희극이 섞여 있는 것, 이런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선은 늘 그 안에 악을 품고 있고, 악은 그 안에 선을 품고 있고, 이런 모습이에요. 우리 삶은 다 그래요. 저 사람이 항상 옳지 않아. 욥과 같이 항상 어려워도 때로는 알지 못하는 고난을 받을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그죠? 그래서 똑부러지게 구분되면 쉬운데 모든 것들이 섞여 있습니다. 애매하고 혼돈스럽죠. 자, 그래서 지금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는 지금은 희미해요. 그러나 이제 하늘나라 가면은 모든 것들이 분명해지죠. 그래서 내가 분명하게 하려고 딱딱 자르는 순간 나는 어떻게 보면은 내 신앙이 이제 배타적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퀴어 주체, 안티고네를 퀴어 주체라고 이야기하는 그 주디스 버틀러를 통해 가지고 성적인 정체성에 대해서도 좀 다양하게 한번 생각해 볼 수도 있겠고, 그 다음에 이 안티고네를 통해서 욕망의 윤리, 기존 체제를 전복시키는 욕망의 윤리, 국가 체제, 국가의 법, 가부장적 질서, 젠더 위치를 고정시키는 이런 질서에 대한 저항성을 우리가 주디스 버틀러를 통해서 또 이렇게 읽어볼 수가 있습니다. 자, 안티고네 이야기 너무나 흥미진진한 이야기고, 그리고 또 많은 철학자들이 그들의 정신분석학이라든지 그들의 윤리나 철학을 뽑아냈던 그런 아주 중요한 고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꼭 한번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안녕.